어마어마한 정책들이죠. 네, 사실상 이 정도까지 가면 돈이 뭔가, 화폐가 뭔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일본이 국가부채로 뭐까지 차서 더 이상 미국 국채 못 받아주고 있는데 미국채 금리 오르면 시장 작살나고 결국 연준은 YCC 하게 될 거라 봅니다. 이제 방법이 없거든요. 그 순간 금은 투게더 문입니다. 저도 조금 뭐 비슷한 게 이렇게 되려면 일단 위기가 한번 더 찾아와야 되는기는 해요. 위기가 한번 더 찾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찾아왔을 때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은 YCC라는 통화정책 카드를 꺼낼 겁니다. 이게 YCC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려면 조금 옛날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통화정책이 총 3단계가 있어요.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그래서 1단계는 무엇이냐, 금리를 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금리를 조절해서 통화를 공급하기도 하고 좀 거두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이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기 전까지는 이제 이 1단계였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금리가 0에 다다르는 순간이 와요. 0%에. 그럼 더 이상 금리를 내리는 것으로 통화정책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이때 이제 이런 시기가 오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통화정책 2단계는 양적 완화라는 정책을 써요. 근데 사실 뭐 양적 완화만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좀 광범위하게 표현을 하자면 공개 시장 조작이라는 것을 하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 말 그대로 공개적으로 시장을 조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개 시장 조작의 뭐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양적 완화도 있지만 가장 먼저 쓰는 건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걸 씁니다. 포워드 가이던스는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통화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미리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우리 앞으로 3년 동안 절대 금리 올릴 일 없어 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3년 동안 안 올린다라고 못 받고 사람들한테 알려주게 되면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나 아니면 뭐 소비자들, 투자자들, 사업가들이 그래? 그럼 지금 금리가 유지된다는 거네? 그러면은 3년 동안 오를 일이 없다면 요 정도 사업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요 정도 투자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뭐 요 정도는 소비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뭐 요 정도는 좀 대출받아서 사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소비와 투자를 좀 유발시킬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런 식의 이제 공개적으로 시장을 조작하는 그 포워드 가이던스 하나,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양적 완화. 이게 사람들이 가장 뭐 잘 아는 거죠. 양적 완화. 시중에 있는 채권을 중앙은행이 직접 매입해줌으로써 시중에 돈을 막 뿌려주는 정책을 씁니다. 2단계에서는 보통 요 정도를 써요. 근데 이제 3단계를 가게 되면은 이제 이것도 안 통하는 때가 오거든요. 예를 들면 양적 완화를 아무리 해도 이 양적 완화라는 것 자체가 돈을 뿌리는 거긴 한데 사실은 이 돈이 전 국민한테 막 다 뿌린다가 아니라 특정 주체한테 가게 되어 있어요. 은행, 투자기관들, 그리고 뭐 그러니까 금융기업 이런데 뭐 보험회사 이런 애들한테 돈이 다 가요. 양적 완화라는 그 무지막지한 돈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거죠. 제가 이렇게 가만히 멀뚱멀뚱 서 있는데 누군가 와서 저한테 그냥 1,000억을 갑자기 딱 주는 거예요. 아유 일단 이거 네 가져라 하고. 그래서 전 1,000억이 생겼어요. 근데 내가 배가 안 고픈데 1,000억을 받는다 그래서 갑자기 뭐 소고기 먹으러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1,000억을 받았는데 내가 뭐 뭔가 배도 안 고프고 뭐 일단 지금은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러면 돈을 안 쓰겠죠.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같은 게 발생해서 단기간 뭐 장기간 이렇게 봤을 때 딱히 시장이 나아질 것 같지가 않다, 아니면 이런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단기간 내에 해결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들은 아무리 많은 돈을 받아도 돈을 잘 안 써요. 대출도 잘 안 해주려고 그러고 뭐 투자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사업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유동성 함정이라는 거에 빠지거든요. 돈을 아무리 뿌려도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 그런 것을 이제 유동성 함정이라 그러는데, 그런 거에 빠지게 되면 이제 2단계에서도 더 이상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로 3단계를 가게 되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YCC나 아니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 매입은 뭐냐? 자산 매입은 말 그대로 자산을 사주는 거예요. 뭐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주는 겁니다. 아니 무슨 중앙은행이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사요. 진짜로 부동산을 사고 주식도 사요. 그래서 이미 하고 있는 국가도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는 일본인데, 일본을 보면은 주식이나 부동산 ETF 같은 거를 진짜 중앙은행이 사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투자자들한테 그냥 말 그대로 돈을 막 꽂아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투자 기관들한테만 꽂아줬다면 이제는 뭐 주식에 투자하고 있거나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모든 주체들한테 돈을 다 뿌려주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렇게 해서 자산 매입을 해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YCC라는 게 있는데, 이 YCC는 뭐냐면 원래는 이제 대출을 해줄 때 1년짜리 대출이 있고 막 3년짜리 대출이 있고 10년짜리 대출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단기 대출일수록 금리가 더 낮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뭐
5%, 그리고 10년짜리 대출은 뭐 10%막 이렇게 된다고 치죠. 근데 이 이 금리를 완전히 그냥 다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얘는 5% 이상 절대 영원히 안 올라. 얘는 10% 이상 영원히 안 올라. 그럼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대출을 받으러 가도 원래 대출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금리가 튀어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은행이 뭐 돈이 없거나 은행이 안 빌려주려고 그래? 그러면 중앙은행이 모든 대출을 다 해줄게 하면서 중앙은행이 직접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직접 모든 주체들한테 막 돈을 다 대출을 해주는 일정 금리에서 더 이상 금리가 오르지 못하게 그 채권을 다 사주는 거니까 대출을 해주는 그런 효과를 내게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정책들이죠. 네, 사실상 이 정도까지 가면 돈이 뭔가 화폐가 뭔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좀 아무튼 얘가 길어졌는데 근데 일단 지금 사용했던 게 양적 완화와 이제 뭐 포워드 가이던스 썼고 그 다음에 약간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까지 살짝 갔었어요. 뭐 회사채를 매입한다던가 그 다음에 뭐 국채 매입도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걸 통해서 중앙은행과 정부의 그 콜라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3단계에 살짝 걸쳐져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다음에 위기가 발생한다면 완전히 3단계로 가게 되겠죠. 그때 이제 YCC나 그런 자산 매입 프로그램도 쓰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이쯤 되면 화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짜 의구심이 생기게 되고 거의 이 화폐 시스템의 끝이라고 봐야죠. Yield Curve Control. 네, 맞습니다. YCC는 Yield Curve Control이죠. 실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YCC가 제일 중요하니 잘 들어보세요. 예,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YCC가 예전에도 했었어요. 1929년에 대공황이 발생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통화 공급을 하는데 여기서도 유동성 함정에 빠지게 되거든요. 제로금리 되고 그때 이제 YCC라는 걸 실시해서 제 기억으로는 1950년까지인가 아마 그 YCC가 지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도 이미 했던 거죠. 가끔 YCC 하면은 뭐 음모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음모론이 아니고 과거 역사에서도 이미 했던 거고 지금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네. 양베리님 지금 달러 지수 변동이 코스닥 계좌주처럼 움직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달러 지수라는 게 이게 칼럼으로도 썼지만 이 달러 지수라는 게 사람들이 뭔가 달러의 가치를 평가하는 지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달러 지수가 어떻게 돼 있냐면 달러 지수라는 게 이 달러와 다른 화폐들을 이제 상대 비교한 거예요. 선진국 화폐들을 뭐 예를 들면은 뭐 호주 달러, 그 다음에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그 다음에 유로, 그 다음에 그 영국 파운드, 그 다음에 일본 엔화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화폐와 달러를 상대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달러 지수가 지금 왜 계좌주처럼 움직이냐 아니, 말이 너무 웃긴데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국가들이 원래는 다 선진국이기 때문에 통화정책도 되게 다 비슷하게 가요. 크게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통화정책을 진축적으로 할 수 있는 국가와 아닌 국가들이 나눠져 있고 또 플러스 알파로 각 국가들마다 이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왜냐면 지금의 경기 침체에 다가왔다고 보는 곳도 있고 에이 무슨 경기 침체야. 그리고 아직 이렇게 고용이 좋고 이렇게 다 좋은데 무슨 경기 침체야. 긴축 더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끼리도 다 그 스탠스가 달라요. 근데 달러는 닥치고 긴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탠스가 좀 많이 차이가 나니까 원래 선진국들이 스탠스가 같아서 이렇게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선진국들끼리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코스닥 계좌주처럼 이렇게 좀 변동성이 커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러 지수가 오르면 왜 금값이 빠지는 겁니까 행님? 달러 지수가 오르면 금값이 왜 빠지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우리가 물물 교환 시대로 갔다고 치죠. 딸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포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원래 이 거래 비용이 딸기 10개랑 포도 한 송이랑 이게 이제 비율이었다고 치죠. 근데 갑자기 세상에 딸기를 만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딸기에 대한 가치가 50% 폭락을 하면 딸기를 20개를 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딸기의 가치가 떨어지면 포도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 보이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달러 지수를 봤을 때 이 금은 항상 고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달러에 대한 가치가 50% 폭락을 하면 그러니까 달러 지수가 이만큼 떨어지면 금을 살 때 그만큼 더 많은 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왜냐? 금은 어느 나라 어느 곳에 가든 다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금 한 돈과 미국의 금 한 돈과 홍콩의 금 한 돈은 다 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미국은 달러를 쓰고 우리나라는 원화를 쓰잖아요. 그리고 홍콩은 홍콩 달러죠. 그 각 국가의 화폐의 가치에 따라 이 국가의 가치가 10% 하락해
생각했어요. 근데 금은 항상 어디서든 같은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금 가격이 오른 거죠. 미국도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금 가격을 표시할 때 달러로 표시를 하잖아요. 그냥 그건 말 그대로 표시인 거고 사실 금 자체가 돈이에요. 이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달러라고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미국에서 쓰는 화폐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의 금 가격은 각 나라의 돈으로 표시하는 게 원래 맞아요. 근데 좀 이거를 이제 국제적인 거래에서 쓸 때 얘네는 원화로 하고 얘네는 홍콩 달러로 하고 얘네는 뭘로 하고 하면은 이게 좀 너무 계산이 복잡해지고 잘 안 되니까 그냥 깔끔하게 달러로 계산을 하자. 그리고 너네 거랑 우리 달러랑 환율을 이렇게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정한 거죠. 애초에 처음에 브레튼 우즈 때부터 이런 걸 정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볼 때 달러가 가만히 있고 금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사실은 달러가 움직이는 거고 금은 항상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건 달러 지수가 올랐다는 건 반대로 표현하면 다른 국가의 화폐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라 다른 국가에 대한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국가의 입장에선 금은 가만히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국가의 입장에선 금 가격이 올랐어요. 근데 달러의 입장에서는 금 가격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이해가 혹시 되셨나요? 달러 지수가 오르면 그 똑같은 금을 살 때 달러를 덜 내도 되는 거니까 달러 지수랑 금 가격이랑 반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달러가 페트로달러로 패권을 가져가면서 금이 오르면 달러 패권을 잃어버릴 수 있어서 무조건 금을 눌러야 하는 형편. 뭐 딱히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 금 가격이 아무리 오른다고 해도 처음에 이제 그 정했던 페트로달러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금 가격이 오른다고 달러 패권이 무너지진 않아요. 왜냐면 처음에 화폐에 대한 신용을 부여한 게 원유였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담배가 돈이고 담배를 담보로 하는 화폐를 기축통화로 쓰고 있는 국가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금 가격이 폭등한다 그래서 여기에 화폐가 무너지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는 애초에 이 화폐는 담배를 담보로 잡고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니까요. 그러면 여기선 뭐가 문제가 되냐? 화폐의 담보물인 이 담배에 문제가 생겨야 돼요. 예를 들면 공급이 너무 막 많아져가지고 이 돈에 대한 가치가 폭락을 한다던가 아니면 담배를 더 이상 생산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 유동성이 말라버려서 화폐만 늘어나는 현상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던가 이런 식으로요. 그래야 이 화폐에 대한 신용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페트로달러 시스템이었을 때는 어쨌든 이 페트로달러만 지키면 됐어요. 그래서 금 가격을 누르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2000년대에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금 가격 폭등하고 은 가격 막 열 몇 배가 오르는데 이걸 내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그런데 가만 생각했을 때 그럼 미국이 무엇을 가장 싫어하고 가장 처절한 응징을 했었냐 라고 하면 중국이 막 그 금 거래소 세우고 다른 국가들이 금 보유량 늘릴 때 아무런 대응 안 했어요. 아무런 대응 안 하지만 페트로달러 그러니까 원유 결제에 대해서 도전을 할 때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처절한 응징을 했거든요. 남미가 어떻게 망했는지를 보면 사실 원유를 건들지 않았으면 그 정도는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유를 건드는 이런 행동을 하면 정말 처절한 응징을 받는다는 거. 그거는 왜냐면 이 기축통화에 대한 근간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이 완전 지금 패권 전쟁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금을 모으는 건 금을 모으는 거고 금은 수비의 수단이에요. 금은 수비수고 공격을 뭘로 하냐? 원유 결제로 하잖아요. 중국이 1대1로 사업해가지고 원유 결제 위안화로 하도록 하고 막 러시아는 그런 천연가스나 원유 이런 거 계산할 때 루블화로 하도록 해라. 이걸로 공격을 하잖아요.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건 미국이 금값이 오르는 게 두려워서 그게 금값이 오르면 달러 패권이 무너질 거라 생각해서 금값을 누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누르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세기 동안 미국주도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로 세계화 시대로 신용화폐 버블이 만들어졌지만 달러 쇠퇴 시대가 올 수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화폐 전쟁의 일환이 아닐까 합니다. 예, 정확하십니다. 맞습니다. 반세계화가 되는 시기들을 보면 다 패권 전쟁이랑 연관이 있어요. 옛날에 1913년부터 이제 반세계화가 진행이 됐었죠. 그때도 이제 결국에는 패권 전쟁이었었잖아요. 그렇게 패권 전쟁이 있을 때면 원래 반세계화가 일어난다라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래서 지금의 반세계화
세계화가 언제부터 일어났는지를 보면 2008년부터였나요? 그것에 대한 게 그것도 아마 칼럼으로 썼던 것 같은데 시작은 저는 이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부터 패권 전쟁을 시작을 했었던 거죠. 예, 반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1914년부터 45년까지 반세계화가 진행이 됐던 것처럼 지금도 패권 전쟁이 사실 2008년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좀 뭔가 이제 표면 위로 드러났던 건 이제 2019년부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이 뭐가 있었냐? 무역 전쟁이 있었죠. 무역 전쟁이 있으면서 좀 더 수면 위로 들어왔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거의 뭐 전면전이 아닌가. 이제 무역 전쟁에 있어서만큼은 거의 전면전이고 좀 더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화폐 전쟁이나 아니면은 전쟁의 전면전으로 가는 건 좀 더 뒤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베리님, 중국과 대만이 여름이나 초가을에 전쟁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름이나 초가을에 전쟁을 할 가능성이요? 뭐 그거는 절대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글쎄요. 그거는 정말 모르겠네요. 중국이 그 정도로 준비가 되었을까? 왜냐면 이번에 만약에 대만을 침공하게 된다면 진짜 세계대전으로 좀 퍼질 가능성이 저는 진짜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중국이 사실 그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러면 대만을 침공한다는 건 세계대전도 이미 뭐 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정도 준비가 되었을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약간 섣부른 게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 진짜 막 그런 패권 전쟁을 할 때는 일종의 어떤 과정을 거쳐요. 처음에는 일단은 무역 전쟁 같은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 그래서 화폐 전쟁 같은 걸 하고 다음에 이제 사이버 전쟁을 하고 전면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대전으로 퍼지는 일종의 이런 방식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이버 전쟁이 없었다 보니까 약간 그 뭐라 해야지, 정보 전쟁 같은 걸 했었어요. 그래서 막 스파이 심고 막 내분 일으키고 막 이런 느낌? 어쨌든 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직 화폐 전쟁도 제대로 시작을 안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 막 조금씩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거야 있지. 왜냐면 뭐 중국이 금거래소 이런 것들 엄청 많이 세웠거든요. 전 세계에서 금거래소가 제일 많아요. 중국이 실물 금거래소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뭔가 화폐 전쟁을 준비하는 느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씩 시비를 거는 느낌이 있다곤 하지만 화폐 전쟁이 뭐 전면전으로 간 것처럼 느껴지진 않거든요. 대만을 벌써 침공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부동산을 포함한 투자자산 등 폭락시키고 필수 소비재의 물가는 폭등시켜서 다수를 판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산 폭락, 물가 폭등 두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진다고 가정하면 대공황 때도 이러한 상황, 자산 폭락 플러스 물가 폭등 두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졌나요? 이게 보통은 좀 신흥국에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진짜 대공황 때는 자산은 폭락하는데 물가는 오히려 이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경우가 없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거나 혹은 디플레이션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근데 보통 스태그플레이션에서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디플레이션으로 연결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보내기도 해요. 왜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연착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디플레이션이 경착륙인 거죠.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가 따라줘야 됩니다. 이 돈을 줄이는 과정에서 그것은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래도 조금 덜 아프게 가려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고, 진짜 개 아프게 가려면, 속된 말로 개 아프게 가려면 이제 그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 폭락 플러스 물가 폭등,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깝죠. 물론 스태그플레이션에선 자산이 막 폭락한다 정도는 아니고 좀 많이 힘듭니다. 투자 자산들이 좀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원자재 쪽 빼고 이제 그런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금융 자산들이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폭등하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좀 흔한 케이스죠. 엔화 최저점인데 엔화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근히 요즘 엔화 투자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댓글에서 답변을 달아드렸는데 오히려 그 답변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답변을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스테님 안녕하세요. 엔화가 완전 약세인데 엔화 앞으로 전망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두 가지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캐리 트레이드라는 것 때문에 엔화가 엄청난 강세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캐리 트레이드가 뭐냐면 일본이 되게 저금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저금리로 돈을 빌려서 우리나라에서 막 사업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뭐 돈 갚아야 될 때 다시 엔화로 바꿔서 돌려주고, 이런 식이 이제 캐리 트레이드거든요. 이게 뭐 사업뿐만 아니고 뭐 투자에서도 캐리 트레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엔화를 이용하면 엔캐리 트레이드, 뭐 달러를 이용하면 달러 캐리 트레이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엔화에 대한 캐리 트레이드가 정말 많은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엔화를 빌려와서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고 막 사업하다가 이제 경제 위기가 발생해서 이제 원금 상환 요구가 들어오면은 저는 다시 엔화를 사서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경제위기가 오면 사람들이 다 엔화를 사서 갚아야 되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했던 사람들은, 그럼 엔화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엔화가 이제 환율이 막 치솟아요.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가장 핫했던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보면은, 그때 이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달러 원 환율보다 엔 원 환율이 훨씬 더 많이 치솟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제 위기가 만약에 터지게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땐 분명히 달러보다 엔화에 대한 환율이 더 크게 치솟을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왜냐면 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결국에는 돈을 갚을 때는 엔으로 이제 바꿔서 갚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엔화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엔화 환율이 크게 치솟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가능성, 위기가 안 왔다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위기가 안 온다는 가정하에 다른 국가들은 계속 긴축을 더 이어나갈 거거든요. 지금은 위기 가능성이 커지니까 뭐 유럽 중앙은행들도 이제 좀,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인하를 하는 분위기인데, 근데 위기가 안 온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국가들은 다시 다 긴축 계속 갈 거예요, 지금 분위기대로. 근데 일본은 지금도 인플레 압력이 거의 없거든요. 계속 디플레이션 압력이 있기 때문에 긴축을 못 해요. 지금 뭐 긴축을 못 하니까 약세가 훨씬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도 있죠. 따라서 경제 위기가 발생한다면 뭐 다른 뭐 유로화나 파운드화나 달러보다도 훨씬 더 엔화 환율이 치솟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위기가 안 온다면 엔화 약세가 더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결론적으로 위기가 올 거라 생각하는지 안 올 거라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지만 엔화 투자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